이번 판결문에 드러났습니다. 여기 보면 국정원 통보사항은 국정원에서 극비로 다루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2020년 9월 22일 15시 49분경 북한 강령 정상곶 해상에서 구명 동해를 잇고 살려주세요 라고 구조 요청을 하는 국내인 추정 불상의 남자가 있다는 내용의 북한군 통신을 우리 군 및 국정원에서 감청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왜 극비의 상황으로 다뤘겠습니까? 극비의 상황이었다면 그만큼 위급했던 순간이었는데 국정원과 그때 당시 안보라인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은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혼자 구명동의를 입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구명동의는 우리가 운전할 때 안전벨트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해경에서 절대 그렇게 발표하면 안 됐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구명동의를 얘기했지만 그 구명동의는 한자, 중국어 간자체가 있었는데 이것마저 배제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리아 드림뉴스 최생금 기자입니다. 오늘은 그 썸네일에 나온 것처럼 서해 피격 1심 판결문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서해 피살 공무원의 그 친형이신 이래진 씨와 김기훈 변호사께서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여기 유족 이래진 씨입니다. 오늘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제 무죄 판결문을 보고 저희들이 국민분들께 좀 보여드리겠다 하는 그런 내용과 그 다음에 유족 측에서 그 판결문을 보고 쓰신 입장문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판결문을 여러분들께 주요 내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단편적으로 이렇게 판결문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해가 꼭 안 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최초 보고받은 문서는 그 내용 자체만으로 이해가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보고받은 내용 그 다음에 국정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작성한 문서 이런 것들은 단편적이라 하더라도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700페이지가 판결문 700페이지인데요. 어제 저녁에 국정원하고 국방부에서 저한테 좀 전화가 와가지고요. 협조 요청입니다. 협조 요청이 뭐냐면은 판결문에 기재된 사항 중에 이름이나 기간 좀 이런 거를 빈익 처리해 줄 수 있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저희들이 판결문 원문을 받아서 거기에서 빈익 처리한 다음에 여기 기자회견 끝나고 저한테 명함을 주시는 분들은 제가 그 메일로 바로 판결문에서 빈익 처리한 거를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래진 씨가 이 판결을 보고 입장문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판결문 안에 있는 설명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검찰에서 반쪽 항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 반쪽 항소 한 부분에 좀 비판하는 건데 그 반쪽 항소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항소를 포기한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정보 삭제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 제가 기자회견문에 적었지만 판결문 294쪽에서 95쪽이 판결문에서 삭제에 대해서 무죄를 설시한 가장 이유 부분을 제가 오늘 기자회견문에 이렇게 지금 적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판사가 판결한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검사가 그 부분을 항소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래진 씨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먼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7년 동안 한결같이 달려왔는데 결국은 민주당 정권이 무죄 취지로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판결을 받아본 지 약 한 5일 정도 됩니다. 이것을 보니까 피가 거꾸로 섰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변한테 국정원과 국방부에 이 주요한 내용을 삭제하라라고 연락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자들은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 지금 판결문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인간으로서 듣지 못한, 그리고 제가 형으로서 가족으로서 듣게 되면 피가 거꾸로 솟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번 재판부는 무죄로 판결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입장문을 읽어드리고 다음 차례를 진행하겠습니다. 서해 피격 1심 판결문 기자회견. 민주당 정권이 자행하고 민주당 정권이 무죄를 만들기 위해 선택적으로 치사하여 사건을 은폐하고 국민에게 거짓의 진실을 믿으라는 만행으로 규정합니다. 다양한 증거와 조사 증언은 배제했고 자기들의 범죄 사실을 빠져나가려는 행위의 진술만 다룬 재판이었고 재판부가 인정하는 헌법 유린의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먼저 실족은 완전 배제하고 개인 채무, 개인 사로 나쁘게 인식시켜 만들고 처음부터 규정하고 하려고 작정했고 월북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구조나 송환에 선제적 조치가 없었고 해수부 통일부로 떠넘기려 했던 핑퐁의 상황은 국가 안보적으로 심각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보안 유지 상황이 아닌 적극적 구조를 하는 데 우선이었고 그것이 공직자의 기본 원칙이자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국정원의 검청에서 살려주세요. 살아는 있으나 눈 밑에 검게 변하고 생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통신 감청을 하였음에도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국정원의 대북 첩보가 존재했는지 묻습니다. 국방부 검청에서 남한인 살려달라 당 위원한테 보고하겠다. 어디로 들어왔는지 알아내라는 등의 북한 해역에서의 동생의 상황을 첩보 분석을 통해 알아냈으며 이후 연락장과 고속 단정이 투입하여 끌고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국정원과 국방부 777 부대 연평 해병대의 감청에서 보듯이 당시 상황은 긴박했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청취했음에도 보고서만 왔다 갔다 하고 살려내라 구조하라라는 자들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끌고 다니는 과정에서 자꾸 물속으로 잠긴다는 내용과 그 기진맥진한 상태로 이렇게 끌고 다니면 어떤 상황이 된다는 건 인간이라면 다 아는 사실인데 버려둔 살인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2020년 9월 23일 북한에 통지문을 보내면 살아서 돌아오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이 과정에서 철저하게 사망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첩보는 공유하고 보안은 유지하고 수색 쇼를 하게 하고 살리거나 국민에게 제대로 알릴 생각은 이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국가의 시스템이라면 국민을 살리고 지켜내야 했습니다. 평화시효와 남북관계 개선이라 시부리며 해왔던 일들과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으며 해온 일들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해온 일들인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구하는 것이 국가의 할 일일 것입니다. 결국 국민의 생명으로 이들은 북한의 빌미가 제공되었다는 식으로 죽음 후 안보장관 회의를 줄기차게 하고 문재인의 이미지 메이킹을 한 것입니다. 안보라인 전체는 7.62mm 기관총으로 자국민을 난사할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북한 어선에서 인계받고 연락정, 단속정이 현장에 왔고 사살 직전까지 살아있었고 기진맥진한 상태의 위험한 상황에도 듣고만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대북 관련 전반의 정보치드 분석 조치는 누구를 위한 것이며 보고받은 최고 책임자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국민 앞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상부 지시와 회의 결과라지만 부처의 능력이 단 한 인간 때문에 살인의 과정과 사후 조치에서 씻을 수 없는 살인이 되었습니다. 해경의 김홍희가 북한에서 발견되었으니 대공 혐의 쪽으로 일방적 수사 지시와 혐의점을 만들라고 지시했고 구명 동의만을 언급하며 아니라고 무식한 수사가 현 상황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개인 채무를 부각하고 개인사를 떠들었지만 실제 개인 회생 절차와 변호사의 증언은 완전히 배제하였고 이번 재판에서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연합뉴스에 이미 복수의 담당거리를 제공하고 여론을 형성한 뒤 자진 월급 프레임을 만들고 회의하고 여론 동향을 살피고 개인사, 채무 등으로 월북할 수밖에 없었다는 시나리오를 만들어갑니다. 제가 동생하고 9월 19일 통화했을 때 신변 이상 징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골든타임 그때 구조나 송환에 노력이 있어야 했으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보고와 지시, 보고서, 동향 파악만을 외치기만 했고 근거 자료를 삭제함 심각한 만행이 드러난 국기문란 행위가 밝혀졌습니다. 동생의 직접 육성 증언이 아님에도 밀어붙였고 북한군의 조각 첩보 내용을 신뢰한 심각한 범행을 자행했습니다. 월북 표현은 북한군이 했었다 이를 마치 동생이 한 것처럼 수사 발표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의도적인지 고의적인지 동생에 관한 추정을 보고한 자들에도 고발을 통해 바로 잡을 것입니다. 역지사지에서 자기들 가족이 그랬다면 이런 엄청난 인권 유린을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특수첩보 배포선의 제한과 사후조치, 지휘계통을 거쳐 정식으로 하달 관리만을 중점적으로 합법적으로 나열하지만 이 첩보의 존재 이유인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진짜 안보의 중요성을 처벌해달라는 요지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2020년 9월 23일 1차 안보 관계장관 회의 피격 시신 소각 사실 철저히 보완 비서관 회의 문재인에게 보고하며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하는 과정에 북측에 의해 사살되어 소각되는 남북 관계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그대로 공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시사항 공유 그때까지 보안 유지하라. 국방부 수집 및 처리 훈령 피격 첩보는 대외 유출 시 정치적 군사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되는 민감정보 보고로 분류 5,600건 삭제 A체계 5,479건 민스 75건 해병 연평부대 원은 60건 이 내용들은 첩보 내용에 있었던 그리고 또 보고서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해경에서 줄기차게 발표했던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혼자만 입고 있었다는 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때는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구명동이 한자
중국어 간자체가 적혀 있었고 무릎이 꺾인 채로 누워 있었으므로 발표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북한에서 인적 사항을 알고 있었음이라고 발표했지만 북한의 지휘부가 유입 경로를 파악했고 질문에 답한 것이며 초기 발견은 중국 어선이었고 중국 어선이 수산사업소 선박에 연락하고 연락정, 단속정이 현장에 도착해서 인계받아 끌고 다님 이렇게 발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견 당시 살려달라고만 했으나 북한군은 상부에 보고하고 기다렸고 끌고 다니다 놓쳤고 다시 찾고 나서 사살하고 시신을 유기해버렸습니다 라고 발표했어야 됐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해경청장을 면담했을 때 항해사니까 월북했다. 주변 조류를 잘 알아서 월북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낚시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어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류를 파악하면 월북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해경청장과 그때 당시 민주당 안보라인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이번 재판부 판사들께 묻습니다. 정보 삭제 후 권한이 있다고는 하나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정보 수집 과정에서 가장 끔찍한 북한의 만행 과정을 첩보 수집한 그 내용만을 삭제하면서 죄가 없다고 판단해버린다면 수시로 임의 삭제해도 된다는 것이 됩니다. 국가는 자기들의 잘못을 권력이라는 잣대로 기억을 지웠고 사법이라는 시스템으로 기억의 지우개를 사용했습니다. 이들이 불법과 이선적 지우개로 지웠지만 저희는 고통이라는 끔찍함이 남아있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판결로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동생을 월북자로 동갑시켜 북한과의 관계에 실마리를 찾고자 했으나 구조나 성원에 의문을 줘버린 행위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김정은 전통문을 받았던 그 라인으로 분명하게 살릴 수 있었음에도 이들은 오직 보고서와 지시, 보고서만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동생은 무참히 살해당한 것입니다. 동생의 휴대폰이 꺼진 시간이 2020년 9월 22일 01시 51분이었다면 동생은 01시 49분 정도 물에 빠졌고 그 휴대폰을 만지다가 실족할 가능성을 저는 추정합니다. 이유는 동생이 무구마 10호로 이산된 지 3, 4일 정도밖에 안 되고 고속단정 팀장으로 다음날 비상출동 시 점검은 필수입니다. 또한 고속단정으로 올라가려면 3m가량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이 과정에 바닷물과 소금물이 손에 묻어납니다. 구명동의를 못 입은 채 실족되었고 떠다니다가 부유물 스티로폴 부위를 의지해서 다녔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해경과 당국은 이런 상황은 처음부터 배제하고 북한에서 발견되었으니 월북이라 뒤집어 씌우고 첩보는 분석하고 죽고 나자 관련 첩보는 삭제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저는 국가로부터 처음 전화를 받은 건 2020년 9월 23일 저녁 9시 50분경 해경의 수사라인 3곳이었고 평소 북한을 동경했냐, 월북에 관한 말을 들은 적 있느냐, 불온 서적을 본 적 있느냐였으며 이번 재판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재조사가 필요하며 이는 특검을 통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부실 수사와 초동 수사부터 수사의 방향이 정해졌고 삭제된 자료가 말해주고 발표를 미루면서 향한 범행을 이제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해상경계 작전 실패와 안보 무능의 안보 라인과 북한 발악이 눈치만 보는 정권의 무능한 책임을 이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판결문과 처음에 2020년 9월 21일 서해어업당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지금까지 7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이 판결문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여러분들 이 판결문 내용을 보게 되면 인간으로서 듣지 못할 끔찍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형이었고 오빠였고 동생이었고 조카였다면 동생을 끌고 다니는데 자꾸 물속으로 잠긴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동생이 수출볼 부위에 그대로 누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고속단정으로 끌고 가니까 이게 잠깁니다. 말 그대로 그때 당시 동생이 저는 사망했다 판단합니다. 왜? 동생을 끌고 다니다가 다시 찾는 과정에서 약 한 45분 후에 사살 명령을 했을까요? 그 짧은 시간에 사살 결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동생이 증거 가치가 사라졌다. 즉 동생은 사망했기 때문에 시신을 다시 한번 죽여버리고 그 시신을 아예 증거를 은폐했다 생각합니다. 살아 있었다면 팔전대 육상으로 끌고 가서 신문을 했겠죠. 하지만 이미 동생은 사망해버렸기 때문에 총살을 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그리고 국정원 그리고 해병대가 이 내용을 육성으로 그대로 직접 바로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은 정보 분석이 따로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그 현장에 있던 지휘관들이 구조나 송환에 관련된 것들을 실행했어야 되나 이것을 보안 유지하고 동생이 죽은 지 3일 동안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동생은 22일 날 죽었는데 24일 날 공식적으로 그때 당시 국방부가 사망 발표를 합니다. 저는 그 사망 발표를 수색하고 마치고 오는 과정 여객선 안에서 국방부 발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살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2020년 9월 29일 날 오후 6시 반에 저를 찾아와서 호남이니까 같은 편 아니냐 월북 인정해라 그러면 보상하겠다라고 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때 당시에 정부를 믿었습니다. 근데 7년 후에 이 판결문을 보니까 이 자들이 과연 인간들인지 그리고 왜 이 재판부는 이런 식으로 판결했는지 저는 의구심이 엄청나게 듭니다. 분명하게 살인 행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인죄로 처벌을 안 했다면 저는 앞으로 조만간 준비해서 살인죄 고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자들의 만행을 여러분께 또 국민 앞에 알릴 생각입니다. 아까 여러분들 제가 그 동생이 그 눈밑이 검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은 그동안 국정원의 극비 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 판결문에 드러났습니다. 여기 보면 국정원 통보사항은 국정원에서 극비로 다루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2020년 9월 22일 15시 49분경 북한 강령 등산곳 해상에서 구명 동의를 읽고 살려주세요 라고 구조 요청을 하는 국내인 추정 불상의 남자가 있다는 내용의 북한군 통신을 우리 군 및 국정원에서 감청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왜 극비의 상황으로 다뤘겠습니까? 극비의 상황이었다면 그만큼 위급했던 순간이었는데 국정원과 그때 당시 안보라인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은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혼자 구명 동의를 입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구명 동의는 우리가 운전할 때 안전벨트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해경에서 절대 그렇게 발표를 하면 안 됐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구명 동의를 얘기했지만 그 구명 동의는
한자, 중국어 간자체가 있었는데 이것마저 배제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박지원 피고인 박지원 그때 국정원장이었죠. 국정원장이 그 같은 그 국정원 내 부서에서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여기 판결문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판결문 43쪽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 국민의 서해 NLL 이북 해상표류 상황 9월 20일 군통신첩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게 여기는 이제 국정원 내 국입니다. 같은 날 17시 37분경 어디 비서관실을 통해 피고인 박지원에게 이와 같은 특수첩보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 보고서를 보고하였는데 그 다음에가 보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방금 전에 그 9월 22일 17시 37분 박지원 국정원장이 보고받은 서면입니다. 보시면 우리 국내 서해 NLL 이북 해상표류 상황 일수 9월 20일 군 통지첩보 9월 22일로 되어 있습니다. 금일 오후 3시 49분이죠. 북한 서해 수산사업소 선백관 남한인 표류 인원 발견 상황을 통신으로 보고하는 내용을 입수했고 표류 인원은 대한민국 국적의 이땡땡 40세, 42월 4일생 1차 통신간에는 이땡땡 48세로 언급하여 소형 구문을 타고 표류된 것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표류 지역은 상기 선박간 통신 지점으로 볼 때 서해 NLL 황남, 가령, 연평도, 서북방 약 20km에 추정합니다. 이거는 선박간 통신 내용입니다. 북한 선박간. 구명조끼도 우리 거 아니고 남조선 사람이라고 한다. 보안원한테 살려달라고 한다. 즉 이대준 씨가 북한 선박 그 보안원한테 살려달라고 말한 거를 박지원 원장이 9월 22일 오후 5시에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당위원한테 다 보고하라. 오후 4시 13분입니다. 남한인한테 접근하지 말고 집중 감시하면서 물에 빠지지 않게 하라. 4시 16분입니다. 남한인이 어떻게 어디로 들어왔는지 동기 알아보라고 한다. 사람 한 명 탈 수 있는 부유문을 타고 온 것으로 보임. 오후 4시 48분입니다. 국적을 물어보니 대한민국 이땡땡이라고 그랬음. 이때 벌써 이대준 씨가 보안원한테 살려달라고 했다는 거를 오후 5시 37분에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보안원한테 살려달라라고 한 거를 국정원장이 보고했던 거고 이날 아직도 이때는 살아 있었을 때였습니다. 판결문 45쪽입니다. 이 문건은 중부지방해양청장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정보 상황을 전파받아서 이런 국정원에서 통보사항이라는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중부지방해양청이 국정원부터 들은 내용을 작성한 국정원 통보사항입니다. 국정원에서 극비로 다루고 있는 상황이다. 20년 9월 22일 15시 49분경 북한 강영군 등산로 해상에 구명인을 입고 살려주세요 라고 구조 요청을 하는 국내인 추정 일상의 남자가 있다. 나의 내용을 북한군 통신 내용을 우리 군 정부 어디부터 및 군과 국정원에서 감청한 사항이다. 이미 이때 당시에 살려주세요라고 감청을 군과 국정원이 했습니다. 아까 계속 이어서 문건입니다. 판결문 45쪽입니다.
같은 날 2020년까지 감청한 내용 마지막 감청에 의하면 요 구조자죠. 이대준 씨를 구조하거나 인양하지 않고 있음 해상에 떠 있는 상태. 즉 북한에서 요 구조자를 구조하거나 인양하지 않고 그냥 해상에 떠두게 했다라는 게 국정원에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중부 해양경찰청이 작성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감청 당시 요 구조자의 상태는 살아있으나 눈밑이 검하게 변하고 생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통신 내용을 감청하였음. 즉 눈밑이 검게 변하고 생명에 지장이 있을 거라고 우리나라 정부가 통신 내용을 감청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눈밑이 검하고 생명에 지장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구조하지 않았죠. 근데 국정원에 의하면 통일부 대북 연락과 등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연락망이 없어서 구조 요청을 못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이때 당시에 통일부 대북 연락과 등에서 대응하고 있다는데 과연 이 통일부 대북 연락과 등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통일부가 유족한테 설명해 주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대응 매뉴얼과 통일부 비밀 상급, 북한 관할 수용 내 민간 선납 납포 대응 매뉴얼이 있고 우리 청 임무는 용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내용은 그 통일부 직원이 국정원으로부터 사항을 여러 가지 국정원도 첩보 사항을 듣고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통일부 직원이 국정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상황을 듣고 첩보를 듣고 인도 현역 국장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관련 사항 보고 18시부터 22시 5분까지 원으로부터 국정원입니다. 등문한 상황을 정리 보고드림. 9월 21일 월 새벽 시간대 서해 어업 지도선에 생선한 항해사 이대준 만 48세가 당직 근무 중 잠시 이석국 미복귀. 9월 21일 12시 50분경 동료 항해사가 해경청에 실종 사실 신고, 실종된 지점에 수색 작업 진행. 9월 22일 군 감청을 통해 상기인이 해상 부유물을 찾고 표류하다가 부측 지역으로 월선한 사실 확인 이후 북한 당국 경비정에서 발견되었으나 구조 활동이 포착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 이미 9월 20일 군 감청 통해서 북한 경비정에 발견되고 구조할 정황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기간 해상 표류로 인해 저체온증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것으로 추정. 저녁 시간대까지는 생존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후 상황 파악 불가. 이후 상황은 총에 맞아서 연우로 불태워 죽었죠. 본인의 이름을 육성으로 부측 당국에 언급한 사실을 감청. 이대준 씨가 자신의 이름을 육성으로 북측에 말했다는 사실을 이미 감청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살아 있었고 그 다음에 무궁화 10호에서 이탈한 사람이 이대준이라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라는 것을 이미 감청했다는 의미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북측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과 연계되어 있을 것으로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한테 최초 보고한 관련된 판결문입니다. 판결문 제46쪽입니다. 피고인 서훈의 지시에 따라 국가이기관리센터장 강권장은 2020년 9월 22일 18시 36분경 이때 이대준 씨 계속 살아있었죠.
대통령 문재인에게 서해 공무원 실종 상황 보고 2020년 9월 22일이라는 제목의 최초 메모 보고를 실시하였는데 해당 보고는 망인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판단된다. 해상 추락으로 추정된다. 실종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발 발견. 북한 측 선원들이 살았으면 건지고 죽었으면 놔두라고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2일 18시 36분경에 이런 취지의 메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메모 보고 실시한 이후인 17시경 피고인 서훈 국가안보실 제1차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 장용석은 각퇴근하였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받은 겁니다. 서해 어업관리단 직원 실종 상황 보고 1보. 어제 9월 21일 11시 30분경 연평도 해역에서 불법 어업 단속 중인 9월 16일 출항인 그 무궁화 10호 499톤 승선원 18명 중 1명이 해상 추락 추정 실종되었다가 북한에서 발견 생존된 것을 정황인. 그 다음 이어서 봐주시죠. 실종자 이땡땡 몇 년생 12년 해수부 임용 해양수산부 서기. 문재인 대통령은 정확하게 누가 몇 년생 해수부 임용됐고 해양수산부 서기인 거를 보고받았습니다. 2020년 7월 이혼 자녀 둘 아들 18세 딸 8살 목포 서해 어업관리단 관사에서 혼자 거주. 이 목포 서해 어업관리단 관사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거주하는데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9월 21일 11시 30분경 실종 사실 확인 CCTV 조사 및 선내 수색 12시 25분 지도선 선미 우측에서 실종자의 것으로 보이는 신발 샌들 발견. 실종자 발견 신고 13시 이후 해상 수색 해경 해군 지도선 등. 9월 22일 화요일 15시 31분 6시 간 북한 서해 수화사업소 선박간 통신활동 포착. SI 첩보죠. 살았으면 건지고 죽었으면 그냥 놔두라. 배가 하나 붙어서 말해보니까 한국인이래. 보안원 한테 살려달라고 한다. 일행은 일해 중이고 나이는 48세, 사는 곳은 목포. 예전 이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간단한 메모 받았다고 그렇게 언론에 난 것 같은데 사실상 판결문에 보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북한에서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보안원한테 살려달라는 얘기를 했고 이름은 이대중이고 해양수산부 서기고 나이 몇 살 다 문재인 대통령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승소했죠. 근데 그거를 항소하면서 대통령 퇴임하면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서 아직까지 못 보고 있습니다. 향후 조치 해수부 장관 해양청장에게 상황 공유 비밀 유지 수색 작전 종료. SI 확인 사항 북한과의 직접 소통자가 없음을 고려 북한 당국의 반응을 보아가며 대응 예정. 근데 북한과의 직접 소통 창구가 없음을 고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 국정원에 가면 통일부 대북 연락과 등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거는 판결문 57조입니다. 이것 또한
누구 비서관 누구는 2020년 9월 23일 이미 이때는 사망한 이유죠. 공동시 공육 변경 피고인 박지원에게 안보 관계 장관회의 참고 자료용으로 이 불과 요거 받고 나서 54분 뒤인 9월 23일 새벽 1시에 제1차 안보 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참고용으로 자체 정리에 제작해서 북한 해군 표류 우리 국민에게 조치 첩보를 보고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이거는 9월 22일 9시 2분에서 10시 9분 사이에 팔전대, 황남군 옹지군에 있는 팔전대, 그리고 북한군 단속정 804호 간의 통신 내용입니다. 9시 9분입니다. 지금 찾지 못하고 떠 있는 거 보고 있다. 우리가 가서 10대로 긴 장대로 구조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9시 6분. 사대 긴 장대로 표류자 걸고 있게 하라. 9시 20분 표류자가 로프를 잡지 못해서 걸지 못했다. 9시 23분 지금 현재 표류자가 로프를 잡았으니 연락정 이후가 오면 넘겨주겠다. 9시 35분 이거 표류자 끌고 가는데 자꾸 잠긴다. 9시 45분 빨리 7.62mm 하라고 한다. 7.62mm 총이죠. 9시 53분 그거 표류자 인원 직접 이상 그냥 하라는 대로 빨리 하라. 준비되면 하라고 했다. 표류자 가지고 들어오지 마라. 표류자 들어오지 마라. 먼저 북한으로 가져오지 마라. 데려오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라는 건가? 그걸 직접 해서 수장시키라는 건가? 그러니까 직접 해서 완전히 저거 표류자 없애버리는 소리지. 알겠다. 22시 08분 지금 총동원해서 소독 깨끗이 하고 있다. 이게 팔전대와 단속정 북한 804호 간의 통신 내용입니다. 여기 끝에서 보면 피살시키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레이더의 기지, 연평도 기지에서 발견된 이상 불빛인데 이 불빛이 그 해수부 공무원이 연호에 발라서 불태워진 그 불빛으로 보입니다. 판결문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이 레이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데요. 연평도에 있고 아주 고성능 카메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판결문 103쪽과 104쪽입니다. 피고인 앞에 인정한 바와 같이 앞에서 인정했는데 판사가 피고인 노은채는 2020년 9월 23일 9시 30분에서 9시 50분경 정무직 티타임 때 참석자들에게 이 사건 특수접보는 무슨 사령부에서 배포를 중단하고 모두 삭제하기로 했으니 우리 원내 관련 자료도 모두 회수하여 삭제를 하라는 원장님 말씀이 있으셨다라고 취지로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원장님은 박지원 국정원장입니다. 판결문 106쪽입니다.
저는 국정원에 있는 직원인데요.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전달받은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은 이 사건 특수첩보 관련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명확했다. 삭제 후 내용을 수정해서 재등록하는 경우나 배포선을 조정하여 재등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정원 보고서 조난 시스템, 배포 시스템 등의 등록된 보고서를 삭제하고 재등록하지 않는 사례나 업무 관행은 없다는 검사의 질문에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개인적인 생각인데 삭제 조치는 파장, 검토, 보고서의 전체 공개 내용과는 선제 공개 내용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피격, 소각 사실을 비공개하기 위해 삭제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즉 직원은 피격, 소각 사실을 비공개하기 위해 삭제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적용했습니다. 네, 판결문 109쪽입니다. 삭제를 어떻게 했냐? 판결문 국정에서 삭제를 어떻게 했냐면 키워드를 검색했습니다. 서해, 아국인, 나자 우리나라 국민이 아닙니다. 아국인, 표류, 북팔전대, 아까 통신했던 북팔전대 있었죠. 키워드가 포함된 모든 첩보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전달받았습니다. 판결문 198쪽입니다. 이게 또 증인이 나와서 증언한 건데요. 최초 발견 시에는 구명조끼에 달려있는 호루라기를 불어서 살려주세요라고 하셨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말도 못하는 상태로 기진 맥진에 있었다는 내용을 다시 확인하였다. 그 공무원이 담당 해경일 겁니다. 해경 공무원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입니다. 판결문 198쪽입니다. 김홍희에 대한 판결 내용입니다. 피고인 국방부를 방문하여 재확인한 SI 첩보에 관해 다시 보고하는 회의에서 피고인 김홍희가 실종자가 북한군에게 이역감을 느껴서 월북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생각하고 의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데 도대체 월북 의사를 표명한 게 민간 어선이냐 경비정이냐라는 취지로 물어봐서 제가 수산업소 소속의 부선이라고 답변하였다. 다만 북한은 모든 선박을 국가에서 관리하여 수산사업소 부선을 단순한 민간 선박으로 보기 어렵고 북한군이 수산사업소 부선에 탑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경비정, 민간선박 이런 남항의 개념하고는 다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피고인 김홍희가 더 물어보지는 않고 그럼 그냥 민간 어선으로 해도 되겠네 라고 말한 것을 들은 것 같다. 김홍희에 관련된 증언입니다. 다음은 그 배 위에서 발견된 슬리퍼
대한 DNA 국가수에서 유전자 분석한 결과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20년 8월 12일 미리 질의사항에 대해 증제1호증 슬리퍼에서 실종자 이대준의 DNA형을 확인할 수 없음이라고 회신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의해고서 의뢰간서가 서울지방검찰청입니다. 공공수사부 여기서 담당했었죠. 8월 22일, 8월 2일, 22년 8월 2일입니다. 질의.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수사정보과에서 2020년 9월 27일 의뢰되었던 증1호증 슬리퍼에 대한 유전자 감정 의뢰 감정 결과가 유동화 10호에서 수거한 슬리퍼에 대한 감정 결과 여러 사람의 DNA형이 혼합 검출되어 DNA형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회신되었던 바 위 증제 1호증 슬리퍼에서 실종자 이대준의 DNA가 확인되었는지 여부 증제 1호증 슬리퍼에서 실종자 이대준의 DNA형을 확인할 수 없음이라고 국가수에서 8월 12일 날 회신했습니다. 판결문 77쪽입니다. 이거는 군에서 해경이 아니라 군에서 표류 경로 추적 프로그램으로 한 건데요. 이렇게 9월 21일 1시 35분 이렇게 2시, 6시, 12시 조류 변화에 따라 반시계 방향으로 6시간 간격 북동 남서 방향을 표류한다. 군에 있는 표류 경로 추적 프로그램 추정 결과 월북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대준 씨의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 결과입니다. 인천해경 수사팀은 2020년 9월 28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유흥화 10호의 행정용, 업무용 PC 망인 개인적으로 사용한 PC는 망인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세대 망인이 실종 당시 사용하였던 휴대전화가 아니라 21년부터 1년간 그 다음에 22년 말부부터 15년 휴대전화 그 다음에 2016년 6월부터 2018년 사용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했는데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북한, 자살 등의 단어로 관련 검색을 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등 월북을 뒷받침할 만한 북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PC와 하고 사용했던 핸드폰을 포렌식한 결과 월북을 뒷받침하는 북한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판결문 348쪽입니다. 피고인 박지원에 대한 근거입니다. 피고인 박지원의 회수 내진 삭제 지시가 있었는지, 피고인 노은채가 이를 전달하였는지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박지원이 제1차 안보관계장관 회의를 마치고 복귀한 후 피고인 노은채에게 국정원의 일반 직원들이 이 사건과 관련한 첩보 등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없도록 회수 또는 삭제,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 노은채가 정무직 티타임에서 제3차장 김선희와 산하 등에게 이와 같은 피고인 박지원의 지시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피고인 박지원이 노은채에게 보안조치 관련 지시를 한 사실 2에 피고인 노은채가 정무직 티타임을 소집하여 피고인 박지원의 보안조치 관련
지시를 전달한 사실은 비교적 분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결문 349쪽입니다. 일산도 국정원 직원인데요. 이 법정에서 피고인 노은채가 정무직 타임 시작 직전에 내지 초반에 원장님 피고인 박지원의 말씀을 긴급하게 전달한 것이 있어서 회의를 열었다. 원장님 지시사항을 전달하겠다고 말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 내용을 피고인 박지원의 지시사항일 것으로 생각하였다. 피고인 노은채가 하는 말을 다 원장님의 말씀, 피고인 박지원의 지시사항으로 판단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구조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안이한 판단이었다는 내용이 요 내용이 있습니다. 판결문 266쪽입니다. 당국은 구조되었다는 판단하에, 그러니까 북한군에 의해서 구조가 되지도 않았는데 구조되었다는 판단하에 사후적 관점에서 보면 지나치게 안이한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몇 시간 후에 피격 소각되는 일이 벌어져 상황이 급변하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은 당국에서 구조되었다고 판단한 것도 오판이었죠. 그 오판에 대해서 상당히 안이한 판단이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몇 시간 뒤에 피격돼서 수각되죠. 그 몇 시간 뒤에 열린 게 제1차 안보회의입니다. 판결문 294하고 295쪽입니다. 이 내용이 판결문 700페이지 중에 관련 정보 삭제를 대한 삭제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한 핵심 문장으로 보여집니다. 그 쟁점도 제1차 안보관계 장관 회의가 쟁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장관 회의 내용은 이 사건 특수정보를 배포받은 참석자들이 망인의 피격, 소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 사건 특수정보에 의하면 망인의 피격, 소각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모은 후, 즉 특수정보에 의해서 망인이 피격되고 소각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추정이라고 했습니다. 피격, 소각 사실에 대해 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한 이후 제2차 안보장관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하자고 결정을 내리고 회의 말미에 피고인 서욱이 이 사건 특수정보 SI 첩보의 보안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고인 서훈이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하는 것이 전부다. 즉 이 판사의 의견이 들어갑니다. 당시로서는 피격, 소각 사실 관계 자체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확인되지 못한 시점이어서 이를 추가로 확인하는 상황이었을 뿐인 은폐에 관한 논의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즉 판사의 기본 생각은 이때 당시에 사실을 추정할 수 있으니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은폐에 관한 논의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게 판사의 판단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검사의 반쪽 항소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거를 썼거든요.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검사가 항소를 포기한 공소 사실에 대한 쟁점은 관련 정보의 삭제가 국가가 구조를 다하지 못한 책임과 피격 사실을 숨기기 위한 은폐였는지 아니면 보안 유지, 정부 통제라는 직무상 조치였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해 1심 판결은 제1차 안보장관 회의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판결문 294에서 295쪽입니다. 제1차 안보장관 회의의 내용은 이 사건 특수정보를 배포받은 참석자들이 망인의 피격 소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끝에 이 사건 특수정보에 의하면 망인의 피격 소각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모은 후 피격 소각 사실에 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한 이후 제2차 안보장관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하자고 결정을 내리고 회의 말미에 피고인 서욱이 이 사건 특수정보 SI 첩보의 보안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고인 서욱이 보안 유지 조치 지시를 한 게 전부다. 즉 당시로서는 피격 소각 사실의 자체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확인되지 못한 시점이어서 이를 추가로 확인하고자 하는 상황이었을 뿐 은폐에 관한 논의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1심 재판부는 제1차 안보장관회의 당시 피격 소각 사실이 아직 추정 단계에 머물렀다는 점을 근거로 그 시점에서는 은폐 논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판결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이미 이 사건 특수첩보에 근거하여 망인의 피격 및 시식 소각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고 그 결과 피격 소각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는 데까지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점에서 이는 단순한 가능성을 제시를 넘어 국가의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로 회복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했을 가능성과 그에 따른 정치적, 사회적 파장까지 인식한 상태에서 진행된 논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은폐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단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의 불확정성은 은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삭제가 시도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점입니다. 사실이 명확해진 이후에는 오히려 정보 통제와 삭제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1심 재판부는 피격 소각 사실관계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확인되지 못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은폐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보았으나 바로 그 시점이야말로 오히려 은폐 삭제에 적기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러한 쟁점을 항소심에 다투지 않고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이로써 국가가 구조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이 왜 어떤 방식으로 통제, 관리되었는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이는 결과로 보안이라는 이름 아래 국민의 생명 보호 실패가 형사적 검증이 되지 못하도록 봉합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 판결문 설명을 다 드렸고요. 질문 다 하지 못한 얘기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 그 슬리퍼 있죠? 이 슬리퍼는 9월 아마 27일 날 정도 될 겁니다. 해경의 수사팀에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DNA 조사를 해라. 그래서 약 한 열흘 정도 후에 답변이 왔습니다. 저한테. 그때 당시에 DNA가 몇 명이었냐? 6명에서 7명 정도의 DNA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때 당시 동생은 분명하게 당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슬리퍼가 있었다고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구명덩이를 혼자 입고 있었다는 점, 선미의 슬리퍼가 있었다는 점을 그때 당시 부각을 했고 부유물의 탑승이 아니라
의지하고 있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의지라는 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실종됐을 때, 바다에 빠졌을 때 붙잡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실제 이 판결문을 보게 되면 동생은 거의 반죽은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명동이가 뭐 A타입이냐 B타입이냐 C타입이냐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분명하게 한자가 적혀져 있었고 또 그 군첩부에 보면 이게 구명동에 한자가 있으니까 거기 보면 중국놈인 줄 알았다. 근데 조선말을 하더라. 라는 내용까지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다 빼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국가안보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전부 다 삭제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최면제 정부의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법무부 장관과 또 현 국정원장이 거론을 했습니다. 그것도 국무회의에서. 저는 분명하게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이종석 국정원장 이 판결문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첩보 다 보고 받으셨는지 저는 묻습니다. 분명하게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부분에 관련해서 명확하게 국민 앞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2014년 세월호 사건 때 처음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구조할 줄 알았다라는 그 KBS 보도가 있었죠. 그러고 나서 다 살아온 줄로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낚아침에도 보게 되면 이게 설명이 됩니다. 어떻게 물에 끌고 가는데 물에 잠긴다라는 것은 동생이 거의 죽음 상태입니다. 그리고 15시 49분에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월북이란 말, 서로 이렇게 그 팔전대와 선박간의 교신 내용 중에서 월북이라는 단어가 몇 시에 나오냐면 아마 저녁 7시 좀 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동생도 배를 타고 선박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녁 7시 정도면 일몰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동생을 놔두고 가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살기 위해서. 그리고 처음에는 분명하게 또렷하게 얘기를 했고 눈밑이 여러분들 선박에서요 눈밑이 사람이 눈밑이 검다라는 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5m 10m에서 절대 못 봅니다. 동생은 분명하게 처음에 살아있을 때 그 배에 올라가서 이것 모든 컨디션과 상황을 다 누군가가 다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물에 집어넣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감사원 자료에서 또 밝혀진 게 있었잖아요.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중국어 간자체가 있었고 이 내용이 일부분 들어가 있지만 요거 다 빠집니다. 그런데 그냥 이 판결문에는 국가안보 군사기밀이니까 자료 삭제 은폐가 정당하다고 정당성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게 정당성이 있습니까? 저는 이번 1심 판결이 3년 동안 비공개했던 이유하고 그 다음에 일괄해서 25개 항목 전체를 무죄로 줬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사법부가 맞는지 우리나라 사법의 시스템이 살아있는지 저는 묻고 싶거든요. 그리고 죽기 전 21시 35분 정도에 끌고 가는데 자꾸 잠긴다라는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것을 듣고 있었던 국정원 그리고 해병대 그 다음에 항공전대라든가 우리가 보통 군에 이 첩보가 한 몇 가지가 있죠. 위성과 비행기와 육상에서 이 말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해병대도 듣고 있었고 국정원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5, 6개의 동시에 물론 선박의 무전은 바로 총체가 됐지만 다른 첩보 같은 경우는 30분 내에 알 수 있었는데 그것을 듣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일개 최말단 군부터 최상층부의 대통령까지 단 한 명도 왜 살리지 않았느냐, 왜 구조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부분에 관련해서 누군가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덮으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분명하게 책임이 있고 또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무죄 받은 이유가 삭제가 배포선을 제한하기 위해서 업무상 조치였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반대되는 게 논리가 소각 사실하고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삭제한 게 아니냐, 그런 반대 논리가 지금 검찰 측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구조하지 못하고 피격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한 이 미조치에 대한 정부의 국방부나 국정원이나 해군이나 어떠한 조치를 미조치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판결문에 상당히 많이 규제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업무 내가 이 정보에 어디까지 배포할 건가를 제한하기 위해서 그 조치를 했다고 하는 게 반대 논리가 지금 은폐 피격 사실을 숨기기 위한 건데, 그러면 피격계를 숨기지 않은 구조하지 않았던,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1심 판결문에 대해서 거의 적혀 있지 않다. 그 부분이 검찰 측에 주장한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 논리가 1심 판결문에 상당히 거의 없고, 그 부분이 바로 구조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인데, 그 부분 내용이 판결문에 상당히 미약하게 돼 있다, 거의 없다 할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판결문은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이거 피고인들에 대해서 무죄를 준 판결문이지만은 반대적으로는 대한민국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군에 총살당하고 불태워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내용이 담겨져 있는 판결문입니다. 또 북한의 만행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판결문이죠. 지금까지 언론에서 언급되었던 그 총 구경, 그 다음에 연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 또 이대준 씨가 북한에 살려주세요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태워 죽인 그 공식적으로 인정한 공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판결문을 2월 달에 유엔 인권보고관이 한국에 들어오는데, 유엔 인권보고관한테 북한의 그 만행과 그 다음에 한국 정부가 구조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는 이 판결문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이대준 씨가 공수처에 관련자에 대한 항소 포기로 반쪽짜리 항소와 관련돼서 직권남용으로 고소를 했었습니다. 이 판결문을 증거로 해서 공수처에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해 피살 공무원 그 판결에 대해서 그 판결문 관련 기자회견을 여러분 시청하셨습니다. 저는 코리아 드림뉴스 최생금 기자입니다.